네, 그럼 지금부터 취업대전 둘째 날 마지막 토크 콘서트 순서인 소상공인진흥공단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힘써주고 있는 고마운 기관인데요. 오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토크 콘서트는 채용 육성팀 조중영 팀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용육성팀장 조준영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공단에 대해서 충분히 짧은 시간이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채용을 저희도 계속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전략적으로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전체적인 순서는 공단에 대한 소개, 그리고 우리 공단이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현황,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반대로 우리 공단은 또 빠르게 성장하고 훨씬 더 단단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의 성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채용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소상공인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입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이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의 유형, 성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 번만 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공기업이 있고 준정부 기관이 있고 기타 공공기관이 있죠. 우리 공단은 준정부 기관으로서 위탁집행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같은 중기부 산하의 기관은 기금을 직접 관리하는 기금관리형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 기관은 중기부가 기금을 운영하는 주체이자 우리는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집행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가 달라지게 될 텐데요. 우리 기관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규모나 전체적인 수입액 자산의 기준이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준정부 기관으로 그대로 남을 예정입니다. 매년마다 국회가 공공기관 중에서도 이제 금융공공기관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실제 우리 공단은 준정부 기관 안에서도 이제 중기부 산하의 그 금융형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공공기관은 보시다시피 공기업 중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형에서는 기보라든지 중진공이 있고요. 기타 공공기관 안에서는 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등이 있습니다. 이 금융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전체 예산, 기관의 전체 예산 중에 70% 이상이 융자, 대출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면 금융공공기관인데요. 우리 공단은 전체 예산 중에 70% 이상이 융자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공단의 설립 목적과 비전입니다. 당연히 법에 근거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비전은 신뢰받고 행복 주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평생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략 목표와 과제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전략 속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기반 강화,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극복, 사회 안전망 확보,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실현 등등의 4가지의 전체적인 전략 목표 하에 12개의 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연역을 보시면요, 1999년도에 최초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는 곳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입사한 분들이 지금 한참 센터장을 하시고 공단의 임원이라든지 본부장을 하고 계시겠죠. 이 분들이 이때 입사를 하셨고, 2005년도에는 시장경영지원센터라는 곳이 이제 훗날 이름이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때 설립이 됐었고, 또 2006년도에 소상공인진흥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설립된 기관이 있었습니다. 각각 3개 기관이 다 달랐는데 이제 하나씩 통합이 됩니다. 2011년도에 진흥원과 지원센터가 통합이 되고, 2014년도에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이 통합되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출범을 했으니까 지금 저희가 만 8년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만 8년이 조금 넘은 기간 동안 공단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지지난달이었죠. 2022년도 7월 달에 4대 이사장님이신 박성효 이사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전 대전시장 출신이시고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구청장도 하셨던 분인데 또 다른 공단의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서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또 연역 중에 저희가 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공공기관으로서 3년 연속 대통령 표창 받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느 기관보다도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다, 너네들의 공로를 인정한다고 해서 3년 동안 연속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공단의 주요 기능을 보시면 요게 다 핵심입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지급을 했던 것도 있었지만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벌써 7차례나 지원금을 50조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그 업무를 우리 공단이 전적으로 다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융자금이 전체 예산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단에 입사를 하게 되면 실제 대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 은행에서 고객이 찾아와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이 우리 공단에 직접 찾아와서 소상공인 경영을 위한 대출금을 신청하게 되면 공단의 직원이 직접 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정보와 대출금 현황, 그다음에 상환 능력, 경영 능력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해서 대출을 해주는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의 생애 주기인 창업부터 시작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에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재취업, 재창업, 업종 전환 등의 재기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생애 주기에 맞게끔 창업과 성장과 재기의 흐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하고 전통시장의 여러 가지 아케이드 사업이라든지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또 실제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인 전통시장에서 고객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청년몰도 구성하고요. 또 젊은 고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깨끗한 시장 만드는 사업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소상공인 관련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도 제공하고 또 정책 중개부가 정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그런 여러 가지 현황 조사를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시책이 있고요. 이 세부적인 사업들마다 부서가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수조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상공인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디지털 정보를 뒷받침하는 일환으로서 열심히 또 공단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조직인데요. 이거를 만들었던 시점이 사실 지지난주였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7개 본부였는데 5본부 21개실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림과 조금 달리 상생협력본부가 없어지고 또 여기서 경영지원본부가 기획관리본부가 이제 통합되는 형태로 해서 5개 본부로 구성이 됐고요. 정원은 저희가 923명입니다. 실제 기간제 근로자, 인턴, 그다음에 단기 파견 근로자 다 치면 1000명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공단의 규모가 그 정도 되고요. 한 해 예산이 7조 원입니다. 올해 저희가 운영하는 예산이 7조 원이고 올해 22년도에 국가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607조 원 규모예요. 607조 원 중에서 7조 원을 운영하는 적지 않은 굉장히 큰 규모의 기관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2번의 추경이 있었는데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단의 현재 시점의 예산 50조 가까이가 됩니다. 국가 전체 예산이 700조가 조금 안 되는데 한 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예산이 50조 규모니까 굉장히 크죠. 이 1000명의 인력이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최초 출범할 때 당시에 인원수 436명의 예산 1조 원대였는데 8년 만에 923명, 2배 이상이 늘었죠. 500명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6배나 느는 획기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대전 대흥동에 이제 18층 건물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쪽으로 이전을 할 때 시점에는 2층, 3층 두 개 층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7개 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공단이 그 빌딩이 너무 작아가지고 우리 이사장께서 취임하시면서 공단 정말 환경이 열악하다, 좋은 환경으로 사옥을 신설 이전하겠다라고 해서 아마 조만간 대전 안에서 굉장히 좋은 시설로 저희가 신설하거나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사옥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공단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러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은 발전 안 하면 우리 공단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소상공인도 불과 5년 만에 100만 개 넘게 소상공인이 많이 등록도 되어 있고요. 전통시장도 매출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발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 공단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기관들을 둘러보고 또 상담도 받으실 텐데 우리 공단의 최고의 강점은 바로 이거예요. 젊고 양성평등하고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죠. 공단의 평균 연령이 39세예요. 전체 직원이 1000명이 되는데 그 평균 연령이 39세고 남직원이 42세, 여직원이 36세. 비율도 남직원 53%에 여직원 47%, 5대5 비율이에요. 그래서 공단에 들어가면 뭐 다양한 뭐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인턴 직원들이 공단에 다시 입사하고 싶다. 너무나 젊고 수평적인 문화가 좋았다. 진짜 꼰대 문화 없고요. 정말 젊고 그런 어떤 조직 문화가 유기적이고 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지원자에게는 좀 꿈을 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단에 대한 오해가 많죠. 그 알리오를 보면 평균 보수나 신입사원의 초봉이 너무 낮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소진공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일단 두 가지 점이 있어요. 하나는 입사를 하고 난 이후에 빠르게 급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표는 2019년도에 대학교 갓 졸업한 24살 여직원이 입사한 그 사회 경력 하나도 없는 여직원이 2019년도에 최초 초임 연봉이 3,030만 원이었어요. 이때는 각종 수당인 시간의 근로수당, 그 다음에 가족수당, 그 다음에 경평성과급, 그리고 또 실제 선택적 복리후생비가 매년마다 50에서 6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비용들 다 빠진 겁니다. 순수하게 급여성으로만 3,000원에 입사를 24살에 했어요. 25, 26, 27살 현 시점에는 3,640만 원의 기본 연봉에다가 연말에 임금 협상을 한 번 더 하니까 임금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빠르게 급여가 올라가고 남직원은 군 경력 100% 인정을 다 해주고 거기다가 뭐 기타 여직원이 남직원이든 다른 사회 경험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기관들도 모두 경력 산정을 해주니까 급여 자체가 꽤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2년도 상반기에 입사한 신입직원들의 초봉은 군필한 사회 경력 하나도 없는 군필 남직원이 3,300 플러스 알파로 시작했고요. 여자 직원은 3,100 플러스 알파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평균 보수의 오류는 뭐냐면 평균에 이제 오류가 섞여 있는 거죠. 공단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불과 8년 만에 직원이 500명 가까이 늘었어요. 대부분 신입으로 다 들어왔던 거죠. 그 직원들이 초봉이 3천만 원대다 보니까 전체 평균 연봉이 6천 넘게 되는데 3천대의 신입 직원들이 많으니까 평균이 확 낮춰져 버렸어요. 그래서 알리오 보면 공단 뭐 5천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별로 연봉이 오르지 않아, 비전이 없는 것 같아. 전혀 아닙니다. 급여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1급 일반 직원의 1급 중에서는 1억이 넘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천대부터 해서 그 안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입사하고 난 이후에 승진이라든지 그런 또 평가를 통해서 급여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그런 점을 강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기본적인 현황을 알아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본 통계가 있어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분류를 했을 때에는 대기업이 10,000개가 안 되죠. 기본적으로는 50여 개의 대기업 그룹사에서 이제 자회사와 계열사들이 대기업을 다 형성하고 있고요. 그 안에 중견기업이 있고 대부분이 다 중소기업이죠. 99.9%가. 그 안에서도 소상공인이 94% 정도가 됩니다. 소상공인 기업체 수만 해도 684만 개.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만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되는 많이 지원해야 되는 기관이니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빠르게 있다. 다른 기관은 줄어도 우리 기관은 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음식점, 카페, 또 세탁소, 헤어숍, 다양하게 편의점하는 분들이 친지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있을 텐데요. 다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분들 재난지원금도 다 받았을 텐데 그분들을 지원하는 기관이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도 우리 기관이 이제 발행하죠. 조폐공사에다가 이제 발행만 맡기는, 위탁 맡기는 것이고 우리 기관이 운영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인 분류, 기준, 정의 등을 간단하게 좀 써놨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소상공인에는 도소매 업종이 가장 많아요. 숙박업, 음식업, 제조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수도권에 50% 넘는 소상공인이 있다. 이 정도. 그다음 전통시장은 전국에 1,400여 개가 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의 넷 중에 한 명은 자영업을 하고 있다. 사실은 선진국일수록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요. 우리나라는 좀 높은 편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네 개의 나라는 다 관광대국이죠. 관광 국가이기 때문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고 1년 이내에 한번 창업하면 1년 이내에 망하는 게 30%가 넘습니다. 5년 이내에는 70% 가까이가 망해요. 그만큼 소상공인이 쉽게 창업하고 쉽게 폐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렵게 창업하고 훨씬 더 어렵게 폐업하도록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드는 게 우리 공단의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원 성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연속 공단이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면서 또 인정받았고 공로도 이제 대통령 표창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국무총리 표창, 그 다음에 적극 행정 접시도 받았고 실제 공단에 들어오게 되면 장관 표창 받는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모든 공공기관이 그렇지만 우리 공단에는 장관 표창 수십 개 받아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받기도 합니다. 공로를 많이 인정받는 거죠. 대출 2020년도 코로나 시작하는 시점에 모 센터였는데요. 여기 1,000명씩 줄 서가지고 약간 구시대적으로 IT를 제대로 접목하지 못했을 시점에는 저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빠르게 공단이 모바일로도 이제 어떤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애 주기에 맞게끔 공단이 지원을 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용이 이제 중요한데요. 하반기에 채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정규직 114명, 청년인턴 48명을 채용했었고요. 상반기에 정규직과 무계약직, 기간직 근로자에서 95명을 또 채용을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초쯤 또는 중순쯤에 정규직 채용 한 50여 명 정도, 50명 정도를 채용 공고가 나갈 거고요. 무기직 10여 명, 그다음에 고졸도 채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공고가 나간다는 거 참고하시고 특징이요. 지금 현재 정부는 작은 정부를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취업이 점진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아마 하반기 때 모든 공공기관이 마지막 채용의 규모를 바짝 이렇게 늘리고 내년에는 부득이하게 그 규모를 그렇게 확대하지 못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입 직원 채용이지만 경력과 경험을 많이 갖춘 직원을 우대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공단의 기간제 계약직이라든지 인턴을 한 분들이 훨씬 더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단의 인재사항인데요. 공단의 기본적인 미션 자체가 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사람을 우대합니다. 마인드 자체가 뭔가를 또 지원해주고 뭔가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기본적인 신뢰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갖춘 사람, 그다음 무한한 책임감과 혁신과 지속 성장,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갖춰져 있는 분들을 우리는 인재상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면접 과정에서도 여실히 질문으로 나타나고 평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류 전형은 기본 신입 정규직을 기준으로 보면요. 서류 전형은 자격사항 50%, 교육사항은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20%, 경력 및 경험, 자기소개서가 30%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경력, 경험, 자기소개서가 30%는 정성평가, 나머지는 다 정량평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상반기 기준이었고요. 하반기에는 이 비율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문이 확정이 돼서 나가면 그 비율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서류를 좀 통과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관과는 달리 저희는 서류에서 30배수로 줄입니다. 예를 들어 하반기에 50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10,000명이 지원했어도 실제 30배수인 50명의 30배수인 1,500명만 남기고 8,500명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500명만을 필기 전형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럼 필기에서는 NCS와 그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각각 50%로 평가하게 되겠고요. 인성 검사를 보는데 인성 검사는 요거는 참고용으로만, 이건 당락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쓰진 않고 면접지 참고용으로만 쓰게 됩니다. 필기를 통과할 때는 5배수로 줄입니다. 그래서 30배수가 5배수로 줄어들게 되고 면접에서는 5명 중에 1명꼴로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직무 PT 토론 면접이 50%, 인성과 직무 심층 면접이 50%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당일 하루 동안 면접조가 2번이나 이제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지칠 수는 있겠지만 하루 만에 끝내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서류 전형 10%, 필기 전형 20%, 30%, 면접이 60%에서 합산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확정짓게 됩니다. 장애인이나 보훈자는 제한 경쟁으로 따로 하는데 필기 전형이 없고요. 무기계약직은 NCS만 봅니다. 수행 능력 평가가 없는 점 등등이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전형 뭐 기본적으로 우대하는 장애인이나 보훈자 전형이 가점으로 반영이 되겠고요. 공단의 인턴이나 우수 인턴으로 선정되면 훨씬 더 가점이 또 부여가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모든 공공기관이 똑같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서류 전형 때 이제 이력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쓰고 기본 정보를 입력하실 때 주의사항 같은 것들인데요. 정확하게 오타 없이 정확하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군필인데 군필로 체크 안 하는 경우, 군필이 아닌데 군필로 체크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이 아닌데 한부모 가정으로 체크하는 경우, 뭐 탈북민 아닌데 뭐 체크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탈락 처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성별도 알 수 없어야 되고 출신 지역도 학교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근데 다 굉장히 우리 공단의 경우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자기소개서란에 할아버지가 음식업을 30년 동안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운영하는 할아버지 옆에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도와줘서 소상공인을 이해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에서 위배가 되는 거죠. 뭐냐면 손자라는 표현 자체만으로 남자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녀라는 표현만으로도 여자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AI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성별도 다 보고 있다. 그런 실수도 하면 안 되겠다. 표절 당연히 안 되고요. 뭐 그런 것들. 교육, 자격, 경력 사항은 넣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다 넣으세요. 공란을 두시지 말고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넣어서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표절 블라인드 위입의 기관 명목,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인데요. 아직도 소상공인 그냥 진흥공단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소상공인 진흥 뭐 협회, 소상공인 뭐 단체 뭐 이름을 막 써요. 잘 몰라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풀네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약어인 소진공을 쓰는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 쓰는 경우는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간혹 이제 중진공에 입사하게 되면 우리 공단의 입사 지원서에 뭐 그런 식으로 쓰면 다 탈락 처리가 되겠죠. 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입사 지원서는 이거는 다 온라인으로 받는 건데 예시입니다. 이런 가점의 항목들 잘 체크하고, 자기소개서의 평가 항목들은 매번마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우리의 인재상, 공단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상에 맞춰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항목들을 달리 구성해서 이제 답변을 받는 거니까 700자까지 채우라고 하면 가능하면 꽉꽉 채울 수 있는 것도 요령입니다. 아예 빈칸을 많이 두게 되면 그것도 이제 점수에서는 감점 처리가 될 수 있는 점이 있으니까요. 그 요령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인정하는 교육 사항이라든지 자격증, 하반기 공채 때는 이 자격증란에 점수 표기가 안 됐었잖아요. 지금은 점수 표기가 될 거예요. 각각의 자격증별로 최상단에 있는 그 저 자격증은 하나에 몇 점짜리, 뭐 제일 하단 오른쪽에 있는 것은 몇 점짜리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니까 저 점수에 맞춰서 자격 점수를 꽉 채우면 일단 그 점수는 확보했다. 교육사항은 교육사항대로 조금 더 우리가 칼럼을 구분해서 공고를 낼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보면 교육사항과 자격사항은 내가 점수를 다 확보했다. 나머지는 정성적인 평가인 자기소개서에서 경력사항으로 내가 점수를 따야겠다.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NCS는 60문항으로 구성이 되고 우리는 극모듈형입니다. 모듈형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서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책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평가는 50문항으로 구성이 되고요. 경영, 경제, 법, 행정 4개의 과목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영을 대부분 택하기 때문에 경영을 많이 하게 되면 표준편차상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경영을 택할 경우에는 아예 점수를 잘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항 중에서 50문항 중에서 10문항이 디지털 상식 문항이고요. 하반기부터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분야의 그 전문 지식을 확인하는 거, 예를 들어 소상공인 지원법이라든지 전통시장 특별법이라든지 지역상권법이라든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공단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지원자가 더 유리하게끔 하는 식으로 필기 전형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성검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참고 자료이지만 다만 답변의 신뢰도 자체가 현격히 낮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성검사 자체가 잘 안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탈락 처리를 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무 PT 토론 면접은 관찰 면접 100% 관찰 면접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인성 직무 심층 면접은 다른 기관과는 달리 5명이 한 개조로 들어가게 되면 30-40분이 아니라 우리는 1시간 1인당 12분씩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게 꼬리 질문을 많이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보다 조금 더 면접의 준비를 잘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필기는
기출 문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매번 채용 대행사에 위탁하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도 알 수 없이 당일날 확인할 수 있는 구조고요. 필기를 잘 통과해야 면접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겠죠. 네. 공단에 대한 간절함, 그다음에 준비도가 높은 사람들이 유리한 구조로 저희는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시고 면접을 보실 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감 있게 보시라. 면접을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가거나 참관자로 들어가게 되면 막 긴장을 해서 원하는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감 있게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우리는 많이 뽑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다 드렸는데 현장에서 질문 받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기존에 접수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채용육석팀 우리 조준영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다면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전에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과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의 질문을 취합해서 약 2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자, 가장 많았던 질문이 예를 들어서 연고지가 뭐 대구이거나 다른 지방 지역일 경우에 근무지가 대구로 배정이 될 수 있는지와 그리고 또 순환 근무가 된다면 몇 년 단위로 이제 순환 근무가 되는지 많이들 여쭤보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단은 본부가 대전 대영동에 위치하고 있고 전국에 7개 지역 본부가 있고 77개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연고지에 배치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다만 이거 연고지 배치는 성적 순으로 해요. 입사할 때 입사 성적, 그리고 우리가 입사하고 난 다음에 한 달 과정의 연수 교육을 거치는데 그때 이제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그 성적을 합산해 가지고 성적이 높은 대로 본인이 고향에 사는데 1등을 했다, 고향센터 신청했다면 고향센터 바로 가는 거죠. 그리고 뭐 대구 가고 싶으면 대구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죠. 본부 오고 싶으면 본부 신청하고 본부 안에서도 21개 실이 있으니까 원하는 부서로 신청 지원 희망하게 되면 성적 순대로 배치가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연수 때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구조이기는 해요. 그런 부분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순환 근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 연고를 가진 직원이 뜬금없이 광주, 뭐 강원, 제주 가진 않아요. 본인이 본부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으면 본부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고 반대로 뭐 제주에 있는 직원이 제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본부를 희망하면 본부로도 올 수 있고 그 순환의 기본 원칙은 부서 단위로도 2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그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결론은 대구 원하면 대구 갈 수 있다. 본부 원하면 본부 올 수 있다.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대한 PPT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좀 어떤 성향의 분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잘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답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채용 팀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지원자들 면접도 보고 또 이력서도 봤는데요. 공단의 인재상을 제일 쉽게 표현하자고 하면 기본적으로 성실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사람에게 사람 좋아하고 상대방이 우리 센터에 있어 보면 민원인이 매일마다 찾아오거든요. 민원이 찾아와가지고 사실은 소상공인들 뭐 잘 모르고 와가지고 이거 뭐 저 뭐 뉴스에서 있던데요. 뭐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 좁혀나가는 약간 스무고개식으로 막 질문도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거를 잘 경청하고 들어주면서 성실하게 원하는 거를 답변 잘 해주는 책임감도 성실성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도 갖춘 분들이 우리 공단에 많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을 우리는 계속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인 내 성향이 굉장히 막 나는 정적이지 않고 막 움직여야 되고 막 이러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죠. 다만 그런 분들은 또 출장을 많이 가기는 해요. 전국에 전통시장이 다 있으니까 제주도도 출장 가고 저희 코로나 전에는 뭐 미국, 유럽,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출장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성향 자체는 어느 정도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갖춘 직원을 저희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